내 이름은 정혜수. 올해 57입니다. 서울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재래시장 근처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평범한 남자지요. 요즘은 유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는 게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버지와의 악연,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혼자인 삶.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내 어깨 한쪽에 무겁게 걸려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골목을 지나 공방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가을비가 그친 오후, 매대 위 채소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떡집 앞을 지나고 채소 가게를 지나치며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고 그들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시장을 드나들며 쌓아온 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는 남자의 고함이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몇 번을 말해? 남의 집 문 앞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시장이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생선을 고르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떡을 썰던 아주머니가 칼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가 들려온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끝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또 시작이네. 아이고, 불쌍해라. 저는 가슴이 불편해져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니 그곳에 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엉클어져 있었고 낡은 옷이 젖은 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손등은 차갑게 굳어 보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이 저를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나 몰라.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저기 헤매면서 민폐 끼치고. 진짜 지긋지긋해.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남자 쪽으로 뻗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손길을 뿌리치듯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나타나지 마. 알았어? 마지막으로 뱉듯 말하고는 할머니가 손을 뻗는 것도 모른 척 시장 골목을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혀를 차며 속삭였습니다. 저 인간 또 그러네. 저 할머니, 저 사람이 아들이래. 저렇게 버리고 가도 되는 건가? 그 말에 제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젊은 남자가 아들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만 볼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지. 가족 일에 끼어들면 안 되잖아.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급히 달려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할머니는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기절한 듯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손끝만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이상하게도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몸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만큼은 묵직하게 제 등을 짓눌렀습니다. 병원 가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저 할머니 가족도 아닌데. 떡집 아주머니가 신문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덮어드려요. 추우실 텐데. 채소가게 아저씨가 제 뒤를 따라오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내가 택시 잡아줄게. 빨리 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가벼운 몸이 제 등에서 흔들렸고 떨리는 손이 제 어깨를 약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계세요. 빨리 좀 봐주세요. 의료진이 바로 달려와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혈압 낮아요. 빨리. 의식 없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 한 분이 밖으로 나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시장에서 쓰러져 계셔서 업고 왔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위험할 뻔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아무것도 없네요. 지갑도 없고요. 그래요? 혹시 친척이나 가족분들 연락처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알 리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남성과 다투다 쓰러진 것 같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그분 연락처는 아세요? 제 마음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까 본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욕을 퍼붓던 남자, 차갑게 등을 돌리던 뒷모습, 그리고 바닥에 버려진 할머니. 그 모습이 어쩐지 오래전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영양실조가 심하고 극도로 지쳐 있는 상태예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잠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할머니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 주름 하나, 손가락의 형태 하나까지 왠지 모르게 제 기억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낯익게 느껴지는 걸까? 이 할머니를 처음 본 건데. 병실 문 밖에서 시장 상인들이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아들이 버리고 갔대. 원래도 혼자였대. 매일 시장 돌아다니면서 누굴 찾는 것 같더라고. 아들이 준 김밥 하나만 매일 들고 다녔다던데. 불쌍해.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유 없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과거가 어딘가에서 끌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이 버린 어머니, 매일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할머니, 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삶.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깊게 패인 눈가, 마른 손등, 낯설지만 낯익은 그 모습,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존재라는 걸. 다음 날 의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채로 하루 동안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저는 공방에 일이 있었지만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쓰러져 있던 분이니까 혹시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병실 옆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자는 불편했습니다. 등받이가 딱딱해서 자세를 바꿔도 몸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깨어나면 놀랄 것 같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저는 가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 무렵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이에요. 어제 시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제가 업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민폐 끼쳤구먼. 미안하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그냥 고맙다 할 텐데 이분은 왜 미안해 할까요? 아닙니다. 위험할 뻔했어요.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부르실 분이라도. 그 말을 듣자 할머니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흔들리던 눈동자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없어, 다 떠나보냈지. 내 손으로.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눈에 담긴 슬픔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물, 좀 주겠나? 저는 침대 옆 물병을 들어 컵에 따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 작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네. 이 정도는.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혼자 마시려 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물을 다 마신 할머니는 빈 컵을 돌려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아직 있구먼. 그 말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억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식당으로 내려갔다가 병실 앞에서 시장 상인들을 마주쳤습니다. 떡집 아주머니와 채소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가 업고 왔다며? 고마운 분이네. 저 할머니, 사정 많은 분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나요? 떡집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놈이 있어요. 근데 지 엄마를 버렸지. 버렸다고요? 채소가게 아저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 할머니가 가끔 시장 와서 아들 찾아간다며 김밥 들고 다니셨거든. 근데 그놈이. 떡집 아주머니가 분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봤어요. 어제도 와서 욕하고 가더라고요. 자꾸 와서 귀찮게 한다고.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김밥은요? 할머니가 들고 다니시던. 상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떡집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다니는 그 김밥, 사실은 아들이 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김밥을 싸주셨다더라고요.
시장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그 추억이 남아서 이제는 반대로 아들이 준 김밥이라고 스스로 되뇌는 거지. 채소가게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본인이 아들한테 해준 기억을 거꾸로 뒤집어서 아들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사람이 그리움을 버티려고 붙잡은 기억.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끈이지요. 저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병실로 올라가니 할머니는 식판을 멍하니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밥을 좋아했지. 항상 많이 먹였는데.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멀리 계세요? 할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멀지 않지. 바로 옆 동네지. 근데 나를 보고 싶어 하진 않지.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들이려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손등 모양, 검버섯자리, 약간 휘어진 새끼손가락, 분명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릿해 선명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할머니는 조금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목소리, 참, 낯익구먼.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 게지. 꿈 같은 소리를 했구먼.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요? 할머니는 병원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식판 위 음식을 젓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할 뿐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20분만 기다리세요. 시장으로 달려가 따뜻한 잔치국수를 사왔습니다. 할머니가 소화하기 쉽고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이었습니다. 병실 휴게실에서 함께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면발 하나를 천천히 씹으며 말했습니다. 참, 고맙네.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밥 얻어먹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저는 그 말이 뼈처럼 박혔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보던 그 자리, 계속 나오셨던 거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혹시나 우리 애가 날 찾을까 해서. 아드님이요? 할머니는 멀리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는 나를 잃어버린 줄 알겠지. 내가 그 애를 지키려다 모든 걸 놓아버렸지.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말 속에 담긴 슬픔이 너무 커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잠든 후 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낯익을까? 할머니의 목소리, 손의 모양, 말투, 숨소리까지도 그 모든 것이 희미한 기억의 어딘가와 닿아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비 오는 날 어디론가 끌려가며 울부짖던 어떤 여자의 손,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싶어 울먹이던 작은 나. 설마. 저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그럴 리 없지. 그럴 리가 없지요.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고
기억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진실이 곧 눈앞의 모습을 드러낼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공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혜수 씨시죠? 어제 할머니 모시고 오신. 네, 맞습니다. 할머니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갑에서 오래된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내용인 듯 했습니다. 혹시 정혜수 씨와 할머니 분이 같은 성씨시더라고요. 혹시 친척 관계이신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성씨요? 네. 그리고 할머니 주소가 정혜수 씨께서 예전에 사셨다고 기록된 동네와 같은 곳이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니신가요?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공방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뛰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햇살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췄고 저는 그 얼굴을 또렷하게 봤습니다. 50년 전 기억 속 그 얼굴. 어린 제가 울며 붙잡으려 했던 그 얼굴. 할머니도 저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혜수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조금이라도 연결된 실마리가 있다면 그걸 꼭 잡고 싶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분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어제의 소란이 무색하게 평소처럼 활기찬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고 손님들이 이리저리 오가며 물건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계속 할머니가 쓰러졌던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그 할머니는 어때요? 과일 가게 주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는 것만 들었어요. 정말 고마운 일 하셨어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좀 있을까요? 과일 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 매일 시장을 돌았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요. 왜요? 글쎄요. 누굴 찾는 것 같았어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계셨어요. 누굴 기다리는 사람처럼. 떡집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손에 그 김밥 꼭 쥐고 다니시고 한 번도 놓치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가족분은 진짜 없는 겁니까? 채소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 정말 모질게 굴어요. 어제 욕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들이래요. 그때 생선 가게 주인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 진짜 아들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놈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말도 돌았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돈을 노렸다느니 헛소문인지 진짜인진 몰라도 둘 사이가 아주 기묘했어요. 떡집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중얼거리시는 거 들었어요. 우리 혜수,
우리 혜수? 그런 이름을요.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혜수?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모르죠. 근데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등골에 찬 기운이 스쳤습니다. 가짜 아들이라면 진짜 가족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찾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고 침대 옆 작은 캐비닛에 할머니의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 바랜 회색 치마, 해진 스웨터, 옷 속 깊숙한 안쪽 주머니를 더듬던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작고 낡은 종이였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종이에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은행구 열매동 328번지.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글씨인지 아니면 힘없는 손으로 쓴 글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였습니다. 정확히는 7살까지 살았던 그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 그 골목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길, 낮은 담장, 녹슨 대문들.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걷다 보니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버려진 듯한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우편함도 색이 바래 글씨조차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이곳이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마당 구석에 낡은 그네 하나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누군가 저를 업고 뛰던 모습, 멈추지 않던 제 울음소리, 어두운 밤길을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뛰던 장면. 혜수야, 혜수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던 목소리. 그리고 그 손등의 느낌. 할머니의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증언, 할머니의 중얼거림,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리고 이 주소.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혜수 씨 맞으시죠? 여기 은행 경찰서입니다. 어제 쓰러진 여성분.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분 가족 주소가 확인됐는데요.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주소가 정혜수 씨께서 어릴 때 거주하셨던 곳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분 성함이 송현자 씨입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송현자. 그 이름은 제가 어릴 때 불러본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화를 내기 전까지 불렀던 이름. 엄마. 작게 중얼거린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수 씨. 그분이 혹시 정혜수 씨의 친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가 갖고 있던 물건 중에 정혜수 씨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폭력적이던 아버지, 매일 밤 들려오던 고함 소리,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엄마.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우리 다 버리고 도망갔어. 너도 버린 거야. 그 말을 믿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날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매일 시장을 돌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김밥 하나를 손에 쥐고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엄마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엄마는 저를 찾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갑자기 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던 집안, 밤마다 들려오던 고함 소리, 사정없이 깨지는 그릇 소리, 그리고 어두운 부엌 모퉁이에서 저를 꼭 끌어안고 떨면서 버티던 한 사람. 혜수야, 눈 감아.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마.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게 송연자 어머니였을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떨려 차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복도를 뛰다시피 달려 할머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산소줄을 낀 채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여러 세월을 버틴 주름들이 얇게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연세에 비해 심장도 튼튼한 편이고요. 다만 깨어나셔도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보호자는 지금까지 계속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람 한 명뿐이었어요. 정 씨가 가족이 맞다면 법적 관계 정리도 필요하십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그 말 많던 아들이라는 남자. 할머니 옆에서 욕을 퍼붓고 시장에서 내쫓으려던 그 사람. 그 얼굴이 떠오르자 속에서 뜨거운 것이 훅 치밀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병실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정혜수 씨 맞으시죠? 예. 경찰은 작은 비닐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소지품입니다. 소지품 중에 이게 있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인화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철제대문 앞, 낡은 흙마당, 그리고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네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바로 저였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뒷면도 한번 보시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혜수 5번째 생일날 1972년 12월 23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날. 그 밑에 작게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송현자.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옆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고. 경찰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20년 전 이 근처에서 여러 번 반복된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시 기록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다 남편에게 심하게 맞았다는 내용도 있고 그 이후로 부부가 흩어졌다는 진술만 남았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거였습니다. 폭력에서 저를 지키려고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려다 결국 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남편 쪽 친척들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갔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몸으로 막으려고 어딘가로 숨으려고 끝까지 저를 안고 버티려 했던 엄마. 하지만 결국 빼앗기고만 엄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틀에 기대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집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정말 엄마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이토록 늦게 나타난 걸까요? 왜 시장 한복판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혼자 쓰러져야 했을까요? 그때 문득 시장 상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굴 찾는 것처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돌아다녔어요. 혹시 할머니가 매일 바라보던 그 길이 제가 어릴 때 사라졌던 그 골목이었을까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내 엄마라면 이제라도 내가 곁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혜수 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남자 말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 다르고 주소지 기록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 왜 아들인 척을 한 거죠? 그게 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수급, 기초연금, 월세 보증금 명예 그리고 할머니 통장까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욕설과 손찌검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의 집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미쳤냐? 그 말은 할머니에게 했던 게 아니라 저에게 하던 말 같았습니다. 자신의 돈줄이 끊길까봐 두려워서요. 정혜수 씨 법적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해 검사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어머니 인생을 망가뜨렸다면 저도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병실 의자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모니터 소리가 삑삑 울렸고 가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밤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던 손과 같은 온도였습니다. 엄마입니까? 입 밖으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혜수예요. 기억하시겠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얼마 전 시장에서 저를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저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은 눈. 병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 친엄마인지, 그 가짜 아들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그리고 엄마가 왜 이런 모습으로 시장 바닥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엄마 손 잡을게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놓쳤던 손을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시장 사람들 앞에서 욕을 퍼붓던 그 얼굴, 넓은 어깨, 헝클어진 머리, 입에 달고 사는 욕설. 저를 보자마자 그가 먼저 윽박질렀습니다. 아, 이 사람 또 뭐야? 그날 주제도 모르고 끼어든 사람이잖아.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진정하시고요. 지금은 참고인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 할머니 아들 맞습니까? 그는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왜 병원비를 내겠어? 왜 데리고 살겠냐고? 경찰이 조용히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두 분은 가족관계가 없습니다. 뭐요? 그리고 몇 년 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낡은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동일 인물이 다른 지역에서 독거노인 통장을 관리해 준다며 몇 년간 기초연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습니다. 남자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왜 여기서 나와? 경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조사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혜수 씨, 담당 형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확실합니다. 99.9% 송연자 씨, 정혜수 씨의 친모 맞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글자를 읽을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버린 게 아니라 살아남아 나를 찾고 있던 거였구나. 목이 꽉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자신이 버렸다고만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아이가 아버지 손에 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엄마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뜬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있다가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마르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이에요. 시장 앞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혹시?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혜수예요. 할머니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우리, 해수? 우리 집, 4살, 5살. 그 해수? 저도 울컥했습니다. 네, 그 해수요. 할머니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수십 년 동안 참고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해수야. 엄마가
버렸어. 할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마구 치며 울었습니다. 내 아빠한테서 도망치다가 너를 지키지도 못하고 놓쳐버려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멈추게 하듯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평생 거짓말을 했다는 거. 거짓말? 엄마가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저 지키려고 몸으로 막으신 거잖아요. 할머니의 어깨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못 지켰어. 그래도 끝까지 못 데리고 나왔어. 저는 허리를 숙여 할머니의 이마에 제 이마를 천천히 댔습니다. 늦게라도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그 말에 할머니의 숨이 잠시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린 것도 몇십 년 만이었습니다. 천천히 할머니의 손등에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갈게요. 엄마 있는 대로. 엄마 혼자 시장 돌게 안 둘 거예요. 며칠 뒤 가짜 아들은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사기, 횡령, 상습적 학대 혐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경찰서에 나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맨날 저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어요. 카드도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국가에서 나오는 돈도 다 자기가 관리한다더니 그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아니, 나도 돌봐준 게 얼만데. 어차피 가족도 없는 늙은이잖아. 그 말에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족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여기 아들이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뭐, 네가 뭔데?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탁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적으로 피 한 방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송현자 씨 친아들입니다. 경찰이 조용히 맞장구 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확실합니다.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고급 요양병원도 비싼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혜수야, 엄마가 이런 집에 살아보는 날이 올 줄이야. 뭐가요? 낡고 좁기만 한데. 제가 일부러 투덜거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짐은 이불 하나랑 김밥틀 하나뿐이었는데. 어머니는 비닐봉지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김밥틀을 꺼냈습니다. 이거 하나로 살아오긴 했네. 손에 익은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김밥 말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집으로 초대해서 한번 제대로 대접해요. 엄마 손만 느끼게.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혜수가 효자가 됐네. 며칠 뒤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제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저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이제 표정이 살아났네.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어느 유튜브 촬영팀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시장 할머니, 진짜 아들 찾았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끝내 서로를 찾았던 가족이었다네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엔 엄마 되찾은 효자가 있다더만.
주변에서 키득키득 웃음 섞인 탄성이 터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나쁘지 않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둘이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끝에 짧은 지역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쓰러졌던 70대 여성, 잃어버린 친아들과 50여 년 만에 재회 화면 속에는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는 어머니와 그 옆에서 머쓱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작게 비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혜수야. 네, 엄마. 정말 오랜만에 아주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 도망갈게. 몸을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가실 데도 없어요. 갈 데 있으면 저한테 같이 가야 돼요. 어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젠 같이 가자. 어디든.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쯤이면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용한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집이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밥을 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수야, 내가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잖아. 근데 사실은 엄마가 훨씬 더 일찍 너한테 돌아와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게라도 와주셔서 됐어요.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뭘? 엄마가 도망간 게 아니라 지키려고 싸우다가 놓쳐버린 거라는 거.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너도 엄마를 조금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엄마 쓰러져 있던 날 시장 바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요. 이제 시장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한 엄마가 끝내 아들을 찾아온 곳이자 한 아들이 결국 엄마를 되찾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도 가끔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김밥을 나눠줍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다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혜수야. 엄마 잘 모셔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면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구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 쪽을 돌아보며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엄마가 끝까지 포기 안 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한 번 더 되뇌입니다. 엄마, 이젠 제가 끝까지 같이 도망쳐 줄게요. 어디로든. 그 말과 함께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둘의 인생은 이제야 다시 시작이었습니다.